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하게 기억한다. 모든 것이 뒤바뀌던 그 순간을 사무실 공기는 타버린 믹스커피와 프린터 토너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지게차 소리와 뒤섞였다. 내가 책상에 몸을 숙여 주간 물류 일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박민준 이사님이 노크도 없이 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누가 책임자인지 상기시키고 싶을 때 짓는 그 얄팍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지은 씨, 그는 마치 그 단어를 시험하듯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맞서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협박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날카롭고 단호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 침착한 표정 뒤에 감춰둔 말은 그가 이미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한물류에서 거의 9년을 일했다. 처음에는 배차 관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사, 재앙이 되기 전에 실수를 잡아내는 사람이 되었다. 선적 지연 한 번에 수억 원이 날아가는 이 업계에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더 넓은 임원실, 더 큰 계약, 그리고 모든 성공에 자신의 이름이 붙는 것뿐이었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놓친 이메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물류 창고에 대한 간단한 임대차 계약 갱신 통지서였다. 제목은 지루했다. 조치 필요. 임대차 계약 갱신 마감일 안내. 나는 그 건물을 잘 알았다. 인천항 근처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3,300평 규모의 핵심 부지. 우리 회사 전체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허브였다. 계약 갱신 마감일은 3주 후였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면 그 부지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수 있었다. 박 이사는 그 이메일을 운영팀에 전달하며 메모를 남겼다. 처리할 것. 운영팀은 당연히 그가 이미 다 처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일이 묻혀버렸다. 나는 첨부된 계약서를 2번 읽으며 책상에 손가락을 까딱였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저 임대 계약을 확보한다면 대한물류는 이 지역에서 막대한 차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모든 주요 화물, 특히 그가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자랑하던 250억 원짜리 수입 계약건은 전적으로 그 창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이사는 알림 설정조차 해놓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고심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내 월급은 이 회사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그러다 3개월 전 내가 그에게 문제를 보고했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계약 납품을 5일이나 지연시킬 뻔한 경로 오류를 발견해 보고했다. 그의 반응은 비웃음과 함께 이지은 대리, 내 선이나 지켜. 그런 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였다. 그에겐 전문가가 없었다. 그저 그에게 감히 맞서지 못할 만큼 겁먹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화물 스케줄을 작업하는 척하며 늦게까지 남았다. 창고 관리팀장이 야간 근무 중이었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임대 계약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건물주 측에서는 계속해서 박 이사 사무실의 누군가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박 이사가 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해야겠다고. 나는 상업용 부동산 중개인인 형부 김진우 씨에게 전화했다. 내게 빚진 게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시간 안에 나는 그 창고 임대 계약의 모든 조건을 파악했다. 갱신 기간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임대료가 저렴하진 않았지만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었다. 보증금이 상당했지만 나에겐 모아둔 돈이 있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부어온 적금, 박 이사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기에
결코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 그런 돈이었다. 형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차분했다. 처제가 원한다면 서류는 내일 바로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서명하면 그건 이제 처제 거야.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지.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행해주세요. 박 이사가 그 비웃음을 지으며 내게 맞서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침, 임대 계약 서류가 내 이메일함으로 배달되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그의 가장 가치 있는 화물을 보관하는 그 건물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서명하고 보증금을 송금했고 오후 3시 15분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확인 이메일은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지렛대였다. 나는 무모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바로 공표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할 때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 또한 잊지 않을 작정이었다. 2주 후 그의 250억 원짜리 해외 화물이 도착할 예정이었을 때 나는 한 남자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창백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고는 다르게 느껴졌다. 물리적인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높은 선반에는 팔레트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산업용 환풍기는 똑같이 웅웅거렸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그의 창고가 아니었다. 내 창고였다. 나는 누가 볼세라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마른 체구에 편안한 미소를 띤 50대 건물 관리인이 옆문에서 나를 맞았다. 새로운 임차인이시군요. 그는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잘 빠진 정장을 입은 대기업 직원을 예상했는데 평범한 블레이저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나타난 것 같았다.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별다른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운영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모든 접근 권한을 드립니다. 임대 조건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전대, 계약 해지, 재협상 모두 임차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 열쇠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여러 의미로 무거웠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대한물류에서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냈다. 여전히 8시 30분에 출근했고 같은 이메일을 보냈으며 박 이사가 복도 저편에서 명령을 내뱉을 때 그의 목소리가 신경을 긁지 않는 척했다. 핵심은 인내심이었다. 내가 너무 일찍 움직이면 그가 대응할 수 있었다. 계획은 그가 몇 달 동안 자랑해온 250억 원짜리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철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밖으로 나가 귀에 전화기를 바싹댄 채 창고 보안 책임자인 최 반장님과 조용히 통화했다. 그는 거의 15년 동안 그 부지를 지켜온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었다.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첫 통화에서 최 반장님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박 이사 같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타입입니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이 계획의 묘미예요, 반장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법적인 임차인으로서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목요일쯤 되자 박 이사의 기분은 거의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그날 아침 강남의 비싼 카페에서 사온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 효율적인 운영과 회사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전화로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나는 그가 운영팀장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엿들었다. 모든 통관 서류는 처리 완료, 14일에 하역 예정, 트럭들은 항구에서 창고로 직행할 거야. 완벽한 실행이지.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속으로는 심장이 북처럼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14일, 바로 그날이었다. 금요일, 나는 퇴근길에 창고를 지나쳤다. 해가 지면서 하역장 너머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철조망은 아스팔트 위에 어두운 줄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옆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잠시 앉아 지게차들이 팔레트를 안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건물은 10년 넘게 대한물류의 심장이었다. 저곳이 없으면 회사는 이 지역에서 기능할 수 없었다. 박 이사도 알고 나도 알았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주말 동안 내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박 이사가 내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할까 봐서가 아니었다. 임대 계약은 빈틈이 없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왜곡하려 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낸다. 나는 임대 계약서, 대금 영수증, 건물 관리인의 확인서 사본을 만들었다. 한 분은 집 금고에, 다른 한 분은 언니 집에 있는 서류 봉투에 넣었다. 일요일 밤이 되자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박 이사는 월요일 아침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에너지는 전기에 감전된 듯했다. 그는 회의실 앞을 서성거리며 화이트보드에 색종이 조각처럼 숫자를 던졌다. 이 화물은 그가 마커로 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분기 이익을 2배로 늘려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박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트럭, 모든 기사, 모든 창고 직원, 총 동원령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팀장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나는 그 열정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만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그날 오후 최 반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알고 계시라고요? 그가 말했다. 박 이사가 오늘 주니어 매니저 한 명을 보내서 창고를 둘러보게 했습니다. 제가 임차인의 서면 허가 없이는 접근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박 이사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하루에 잠시 멈춤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직 당황하지 않을 것이었다. 트럭들이 도착하고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좋아요. 나는 최 반장님에게 말했다. 그대로 버텨주세요. 사무실은 분주했다. 스케줄이 인쇄되고 기사 배정이 게시되고 모두가 대규모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고 듣는 사람 아무에게나 단호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일 오후면 그가 처리할 수 없게 될 시스템의 송장을 재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 이사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반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부정, 분노, 협상.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은 그가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일 트럭들이 도착하고 최 반장님이 정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해줄 것이었다. 화물 도착일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하늘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옅은 색이었고 항구 주변 거리는 이미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와 에어브레이크의 쉬익하는 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나는 다시 창고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를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창고 보안 책임자인 최 반장님이었다. 도착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오전 8시 30분까지 트럭 행렬이 진입로로 들어섰다. 20대의 트럭, 각각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다. 이것은 박 이사의 왕관에 박힌 보석, 그가 몇 달 동안 자랑해온 250억 원짜리 화물이었다. 나는 그가 으스대며 자신만만하게 정문으로 걸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길 건너편 내 자리에서 나는 최 반장님이 정문 초소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선글라스에 반짝였다. 박 이사는 잘 재단된 남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롭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최 반장님은 박 이사가 허가 없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내게 말해주었다. 접근 제한. 부지는 새로운 임차인 관리하에 있습니다. 임대 계약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박 이사의 몸짓이 빠르게 변했다.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는 뻣뻣한 자세로 어깨는 각을 이루고 턱은 단단해졌다. 그는 최 반장님을 향해 휴대폰을 흔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이메일이나 사원증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최 반장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8시 47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박민준 이사라고 떴다. 나는 2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 받았다. 이지은 씨. 그는 인사도 생략한 채 쏘아붙였다. 왜 내 화물이 창고에서 막힌 거야?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이제 이사님 창고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매물로 나왔고 제가 2주 전에 계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의 쉬익하는 소리로 날카로워졌다. 네가 뭐라고? 그건 절도야. 그건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제가 등록된 임차인입니다. 서류와 대금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고요. 보안팀은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군. 그가 소리쳤다. 네가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화물을 인질로 잡을 셈이야? 점심 먹기 전에 널 법정에 세울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럼 상품이 상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9시 15분까지 긴장감은 사무실 전체로 번졌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운영팀장은 뜨거운 석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서성거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트럭 행렬이 정문에서 막혔다는 것. 기사들은 대기 시간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고 항만 스케줄은 엉망이 되고 있었다. 나는 마치 평범한 날인 것처럼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팔 아래에는 서류 폴더를 끼고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대화는 중간에 뚝 끊겼다. 박 이사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창고에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전 10시 나는 이사회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긴급 창고, 임대 계약자 변경 관련 업데이트. 나는 내용을 짧게 유지하며 서명된 임대 계약서 스캔본, 대금 확인서, 그리고 건물 관리인의 공증된 진술서를 첨부했다. 이메일 본문은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확성을 위해 문제의 창고는 제 법적 임대하에 있음을 알립니다. 모든 접근 결정은 서명된 임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박민준 이사님께 수차례 알렸습니다. 다음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는 보내기를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정적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11시 30분경 박 이사가 사무실로 폭풍처럼 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자기 사무실 문을 너무 세게 닫아 유리가 덜컹거렸다. 2분 후 그의 비서가 내 책상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지금 당장 이사님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나는 노크 없이 들어갔다. 박 이사는 책상 뒤에 서서 양손바닥으로 책상 표면을 누르고 있었다. 네가 여기서 뭔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넌 지금 사람들 생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저는 내가 천천히 말했다. 이사님께서 방치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갱신 통지서만 읽으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널 묻어버릴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이미 저를 묻으려고 하셨죠. 이건 제가 파고 나오는 겁니다. 오후 중반쯤 이사회에서 답장이 왔다. 짧고 간결한 이메일이었다.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법무팀 자문을 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손해는 이미 발생했다. 화물은 묶여 있었고
기사들의 대기 비용은 쌓여가고 있었으며 회사는 시간당 돈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박 이사를 알았다. 그는 물류 문제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겁에 질려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창고 밖 거리는 주차장처럼 보였다. 운전기사들은 범퍼에 기댄 채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대기 시간과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짓거려졌다. 최 반장님이 줄지어 선 트럭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다. 18대의 트럭이 연석에 바짝 붙어 있었고 두 대는 여전히 블록을 맴돌고 있었다. 오전 7시 12분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지은 씨 되십니까? 또렷한 목소리가 물었다. 인천 항만경찰대 닐 경위입니다. 하노버가 시설에서 불법적인 상거래 방해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거였다. 박 이사의 영향력 빠르고 날카로웠다. 제가 등기된 임차인입니다. 내가 말했다. 2주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제 소유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기꺼이 보여드리죠. 내가 말했다. 20분 후에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검은색 블레이저를 걸치고 이번 주 내내 다녔던 조용한 길을 운전했다. 도시는 흐린 하늘과 강위를 스치는 갈매기 때문에 차분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나머지 길을 걸었다. 서류 폴더를 팔 아래에 단단히 끼고 정문에는 항만경찰 2명이 최 반장님의 초소 옆에 서 있었다. 박 이사도 거기에 있었다. 넥타이는 완벽했고 눈은 마치 마침내 유리한 고지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는 경찰들이 마치 자기 부하인 양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박 이사를 쳐다보지 않고 경찰들에게 말했다. 여기 서류입니다. 나는 서명된 임대계약서, 송금 확인서, 보험증서, 그리고 열쇠를 인수했다는 건물관리인의 확인서를 건넸다. 닐 경위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고 그의 동료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페이지를 넘겼다. 닐 경위가 박 이사를 쳐다봤다. 박 이사님, 회사에서 이 부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박 이사의 턱이 꿈틀거렸다.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 여자의 계약은 그가 나를 향해 손을 휘저었다. 쇼에 불과합니다. 자기 고용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닐 경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건 노동 문제입니다. 저희는 재산권과 접근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는 한 페이지,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모든 것이 절차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씨. 박 이사의 목소리가 경찰들이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듯 쉬익하는 소리로 낮아졌다. 당신이 창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건 알지? 직원 자격증도 없잖아? 진입을 통제하는데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접근을 원하신다면 표준 요율과 면책 조항을 포함한 단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자존심 대 실용주의. 그는 자존심을 택했다. 어림없어. 그가 말했다. 내가 10년 동안 돈 내고 쓴 건물에 들어가려고 너한테 돈을 낼 것 같아? 그럼 법원에 청원하시죠. 내가 대답했다. 그때까지 제 보안팀은 제 지시를 따를 겁니다. 그는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돌아섰다. 법무팀 당장 연결해. 최 반장님이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다는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오전 10시 5분 다음 전선이 형성되었다. 문에 시청 검사과라고 쓰인 흰색 SUV가 멈춰섰다. 검사관 2명이 내렸는데 한 명은 클립보드를, 다른 한 명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전 미비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선임 검사관이 말했다. 현장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박 이사가 기름처럼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몇 달 동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나는 검사관에게 말했다. 제가 임차인이니 동행하겠습니다.
최 반장님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창고는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다. 우리는 주변을 걸으며 세안시설, 비상구, 스프링클러 배관을 점검했다. 지게차들은 잠자는 동물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사관의 손전등 불빛이 철망 사다리와 비상구 표지판을 훑었다. 3번 도크 옆 비상구 등 전구 나감.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딸깍. 세안시설 점검표 지난 분기에 만료됨. 딸깍. 유출물 처리 키트 보충 필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중으로 시정하고 사진 증거를 보내세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밖에서 박 이사는 검사관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SUV는 떠나갔다. 나는 이동 안전용품 업체에 전화해 교체용 전구, 세안기 카트리지, 유출물 처리 키트를 1시간 내에 배달시켰다. 내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안기 통을 교체하는 동안 최 반장님이 직접 전구를 갈았다. 손가락이 찬물에 감각이 없어졌다. 우리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냈다. 2분 후 검사관에게서 답장이 왔다. 접수 완료. 추가 조치 없음. 11시 31분 퀵서비스 기사가 내 이름 앞으로 된 두꺼운 봉투를 들고 정문에 나타났다. 주식회사 대한물류대 이지은. 긴급 임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나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신청서는 내가 독점 정보를 유용했고 사업관계를 방해했으며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오후 2시 모랄레스 판사 24호 법정으로 잡혀 있었다. 나는 변호사인 한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시에 가처분 신문, PDF 파일 지금 보낼게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알았어요. 1시 30분에 법원에서 봐요. 원본 챙겨와요. 나는 최 반장님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렸다. 기사들에게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우리가 사놓은 생수를 나눠주라고. 차분한 톤을 유지하라고. 그리고 최 반장님, 만약 누가 흥분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과 함께 맛없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두 기사의 사진을 답장으로 보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팽팽한 무언가를 진정시켜 주었다. 1시 27분. 나는 폴더를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24호 법정 밖 복도는 공공 건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고 목소리는 불문율에 의해 낮게 유지되었다. 한서연 변호사는 남색 정장에 운동화를 신은 채 언제나처럼 효율적인 모습으로 도착했다. 모랄레스 판사님은 공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임차인인가요? 회사 자원을 사용했나요? 악의적인 행동의 증거가 있나요? 임대 계약서, 개인 자금, 업무 외 시간. 나는 원본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전대차 계약도 제안했어요. 그가 거절했고요. 한서연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완벽해요. 그건 손해의 경감 노력으로 인정될 거예요. 법정 안에서 박 이사는 처음 보는 변호사 2명과 함께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신문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 이사 측 변호인은 의로운 긴급함을 내세웠다. 250억 원짜리 화물, 대체 불가능한 일정, 기술적인 허점을 무기화한 직원. 한서연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마치 바늘에 실을 꿰는 것처럼 말했다. 재판장님, 이지은 씨는 합법적인 임차인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독점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며 오늘 아침 양측이 협상하는 동안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계 표준의 전대차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물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모랄레스 판사가 손을 모았다. 박 이사님, 회사에서 임대 계약을 갱신했습니까? 침묵. 그의 변호인이 대신 대답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갱신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재판장님.
그리고 전대차 계약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한순간의 정적. 네, 그랬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법원은 귀하 측이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구제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는 가볍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다음 주에 사건 관리 회의를 잡으시오. 양측이 임시 합의를 통해 접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서 박 이사는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자신감은 이제 더 얇아져 무언가 부서지기 쉬운 것 위에 간신히 걸쳐져 있었다. 신청이 기각됐다고 네가 이긴 줄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누굴 상대로 싸움을 걸었는지 모르는군. 나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했다. 제가 싸움을 건 게 아닙니다. 이사님께서 무시한 임대계약에 제가 서명한 거죠. 제가 2번의 퇴로를 제시했지만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턱이 움직였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그 말은 이미 하셨잖아요. 창고로 돌아오니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기사들은 서성거렸고 엔진은 공회전했다. 나는 운송회사 관리자들을 작은 반원 모양으로 모았다. 나는 명료하게 말했다. 72시간 임시접근 계약하에 하역을 승인하겠습니다. 표준 요율이고 책임은 귀사 운송업체에 있습니다. 30분 내로 저희 변호사가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겁니다. 대금은 대한물류에서 지급받게 될 것이고 대기 시간도 모두 계산될 겁니다. 기다린 시간 때문에 아무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일정이 서류 위에서 살고 죽는 남자와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계획의 형태를 띤 안도감이었다. 5시 22분.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이사회 의장이었다. 판결을 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나는 노트북을 닫고 초소의 차가운 금속에 기댔다. 하루의 소음이 나를 덮쳤다. 디젤 엔진의 잡담, 쇠사슬이 천천히 덜컹거리는 소리, 승리감에 도취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곤하면서도 정신은 또렷했고 단 하나의 캘린더 알림으로 피할 수 있었던 싸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 들어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트럭들의 줄을 내려다보며 운전기사들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전구를 갈아준 최 반장님을, 쇼 대신 이성을 택한 검사관을, 그리고 외관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듯 운동화를 신고 빠르게 걷던 한서연 변호사를 생각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이메일이 내받은 편지함에 도착했다. 제목, 사내 공지행동 강령 위반 조사 관련 이지은. 임원이나 부서장뿐만 아니라 대한물류 이메일 주소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었다. 나는 클릭해서 열었다. 박 이사가 직접 쓴 글이었다. 문체는 차갑고 형식적이며 계산적이었다. 본사 소속 직원이 중대한 선적 방해 및 사업 기회 유용 등 당사 운영에 해로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본사안이 법적 검토 중에 있는 동안 모든 질문은 경영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이름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다. 첫 문단에 바로 명시했다. 굵은 글씨로 쓰인 내 이름. 6시 10분까지 내 휴대폰은 불이 났다. 동료들의 전화,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자. 어떤 메시지는 동정적이었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는 이것이 올 줄 알았다. 나를 무모하고 불충하며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비방. 그가 충분히 많은 사람을 내게서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내보내기가 더 쉬워질 것이었다. 9시에 회의실로 걸어 들어갈 때쯤 회사 내의 온도는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봤던 조용한 목례는 곁눈질과 내가 지나가면 멈추는 속삭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사회 의장인 김 회장님이 이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맞은편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 이사도 거기에 있었다. 내 오른쪽으로 2자리 건너 마치 파티에서 재치 있는 농담을 막 끝낸 사람처럼 등을 기댄 채 이지은 씨, 김 회장님이 시작했다. 이메일은 봤을 겁니다.
네, 봤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당신의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를 향해 밀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대금 확인서, 보험증서, 안전점검 통과서, 그리고 제가 박 이사님께 제안했던 전대차 계약 제안서 사본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는 희미하게 비웃었지만 김 회장님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폴더를 열고 페이지를 넘겼다. 다른 이사들이 몸을 기울였다.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겁니까? 김 회장님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개인 시간에 처리했습니다. 회사 자원은 사용하지 않았고 기밀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한 직후에 전대차 계약을 제안했고요. 네, 그가 거절했습니다. 박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건 갈취였기 때문입니다. 시장 요율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있었다면 화물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겁니다. 김 회장님이 손을 들었다. 그만. 개인적인 반감을 되풀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지은 씨가 고용 조건을 위반했는지 결정하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법무팀장이 헛기침을 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창고는 대한물류의 임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적법합니다. 낮은 웅성거림이 테이블 주위로 퍼져나갔다. 박 이사의 턱이 굳어졌다. 김 회장님은 등을 기대고 손가락을 모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 리더십 구조 하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 되겠군요. 처음으로 박 이사의 자신감에 금이 갔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박 이사 김 회장님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핵심 자산의 임대계약 갱신을 소홀히 했고 주요 화물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법적 임차인을 우회하려 시도했고 이사회가 사실을 검토하기도 전에 그녀를 책임자로 지목하는 내부 메모를 유포했소. 침묵. 김 회장님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지은 씨, 이사회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은 당신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자산 및 규정 준수 전략을 총괄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사회 직속 보고 체계로. 수락하겠습니까?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고발당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가시성으로 제 이름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조건 하에 수락하겠습니다. 정오까지 두 번째 전사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 정정공지, 창고 임대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검토 결과 이사회는 이지은 씨가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운영상의 위험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합법적으로 행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자산 및 규정 준수 전략 이사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답장들이 거의 즉시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축하해요 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이런 전개는 예상 못했네 라고 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박 이사의 퇴장은 극적이지 않았다. 고함도 물건을 던지는 일도 없었다. 그저 오후에 닫힌 문 뒤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후 그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쓴 채 골판지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않았다. 나는 최상층에 있는 소박한 새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들이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시 전대차 계약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창고 정문은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에 활짝 열렸다. 최 반장님이 첫 번째 컨테이너가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왔다. 정상 영업 개시라는 간단한 캡션과 함께 일주일 후 김 회장님이 내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커피 2잔을 내려놓고 문틀에 기댔다. 처신을 잘했더군. 그가 말했다. 우리 중 일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기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조건으로 지는 것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판을 바꾸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나는 박 이사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가 서부의 더 작은 경쟁사로 직장을 옮겼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일에서 교훈을 얻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게 테이블에 한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동정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쟁취한 자리였다. 그 교훈은 이것이다. 비즈니스에서 박 이사 같은 사람들은 침묵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신이 주어진 부스러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고 간과된 세부 사항, 임대 계약서의 날짜 하나, 계약서의 조항 하나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렛대를 찾았을 때 당신은 그저 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사용해야만 한다.